한국의 지하철이 파리보다 좋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파리시청 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미셸 부시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클레어 교수님, 그래서 당신을 보내려는 겁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을 가르치는 교수 클레어 뒤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파리시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파리에 낙후된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저는 최선의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 사례들을 모두 연구하여 파리 지하철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담았죠. 그런데 발표 당일 부시장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도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가 최근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그곳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더군요.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문화 중심지인 파리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벤치마킹하자니요? 지하철이 뭐 그리 대단할까요? 문화유산과 역사적 건축물로 가득한 파리와는 비교도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이 있는 우리 파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청에서 한국행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했기에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경험도 되고 논문 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그냥 시간 낭비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으로 온몸이 뻐근했고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제부터가 진짜 고생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라면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도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만난 직원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를 반겨주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뒤퐁 교수님 환영합니다. 서울로 가실 건가요?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티켓 구매 방법과 탑승 장소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영어도 아닌 제 모국어로요.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의아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모두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파리에선 프랑스어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선 외국인들을 이렇게 배려한다니요. 공항철도에 탑승하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좌석, 조용한 객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에어컨,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까지. 파리의 RERB. 노선은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주요 전철인데도 종종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지연되기 일쑤인데 말이죠.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마 이건 관광객을 위한 특별 열차겠지. 실제 서울 사람들이 타는 지하철은 이렇게 좋을 리 없어. 서울역에 도착해 만난 서울시 담당자 김민지 씨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뒤퐁 교수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저희 지하철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지 씨의 영어는 완벽했고 제 프랑스식 영어 발음까지 어려움 없이 이해했죠. 그녀를 따라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면서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무너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파리의 어두침침하고 냄새나는 지하철 계단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악취가 없었습니다. 몇몇 역에서는 심지어 에스컬레이터까지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대부분의 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 지하철이 맞나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미래로 순간 이동한 기분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스크린으로 가득했고
각 열차의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출구로 나가야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지, 환승에 몇 분이 걸리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죠.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건 지난주 파리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생미술역에서 샤틀레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던 날, 저는 먼저 매표소에서 15분을 줄 서서 기다렸고, 지하철 입구는 소변 냄새로 진동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형광등 절반은 깜빡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예 꺼져 있었죠. 벽면은 온갖 낙서와 스티커로 뒤덮여 있었고, 안내판은 너무 지저분해서 글자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열차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라는 깜빡이는 전광판을 보고 한숨을 쉬었는데 결국 20분을 더 기다려야 했죠. 마침내 도착한 전철은 이미 사람들로 빽빽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마구 밀치며 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에 끼어 찢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고급 쇼핑몰과 우주선을 합쳐놓은 듯 했어요. 비유하자면 파리의 지하철이 낡은 흑백 TV라면 서울 지하철은 8K OLED 스마트 TV 같았죠. 그것도 파리의 것은 항상 고장난 채로요. 민지 씨, 이게 정말 일반 시민들이 매일 타는 지하철이 맞나요? 특별 관광 코스로 저를 데려온 건 아니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교수님. 이건 서울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평범한 지하철이에요. 우리에겐 평범하지만 외국인들에겐 놀랍다는 점이 재미있네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프랑스의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그 더러운 동굴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이곳은 마치 고급 백화점의 로비 같았어요. 바닥은 반들반들 광이 나서 거의 얼굴이 비쳐 보일 정도였고 계단 손잡이는 누군가가 방금 닦아놓은 듯 번쩍거렸어요. 낙서가 하나도 없네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는 낙서 없는 지하철 벽면 찾기가 원도를 찾아라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벽이 있으면 무조건 스프레이 페인트로 뒤덮여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벽면이 그냥 벽면이었어요. 원래 색깔 그대로인 벽. 한국에서는 공공시설에 낙서하면 바로 CCTV에 찍혀서 처벌받아요. 민지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자기 집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집에 낙서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이게 내 세금으로 만든 건데라며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걷고 있는 방향 반대쪽으로는 실제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명품 매장들, 세련된 카페, 심지어 자동차 전시장까지. 고급 BMW와 현대자동차가 지하철역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하철역이 맞나요? 아니면 갤러리 라파에트에 온 건가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민지 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지하철역이에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생활 공간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쇼핑센터, 식당, 그리고 때로는 문화공연장까지 연결되어 있죠. 개찰구로 향하는 길에 멈춰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깔끔한 공공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더구나 입구에 무료라고 써 있었어요. 이건 농담이죠? 정말 무료예요? 제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어요. 파리에서는 화장실 이용하려면 보통 1유로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동전이 딱 맞아야 하고 문이 제대로 잠기지도 않아요. 그나마 운이 좋으면 화장지가 있죠. 운이 나쁘면 글쎄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민지 씨는 마치 제가 외계인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네, 물론 무료예요. 화장실이 왜 유료여야 하나요? 기본적인 필수 시설인데요. 너무 궁금해서 직접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죠. 마치 5성급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세면대는 반짝반짝 빛났고 거울에는 지문 하나 없었어요. 화장지는 넉넉했고 비누 디스펜서는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핸드드라이어는 실제로 작동했어요.
심지어 화장실 칸마다 소독 스프레이까지 있었죠. 이건 마법이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근처에서 소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여기 지하철역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 결국 골목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리 지하철은 자주 타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죠. 민지 씨의 표정이 동정과 약간의 당혹감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상상을 하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공중 화장실이 당연히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더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파리에서는 정반대의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보면 여전히 이렇게 깨끗할까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 씨는 분명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니, 어쩌면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밤새 청소를 하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분명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야. 이건 분명 외국인을 놀리기 위한 특별 무대 설정 같은 거지. 파리 공무원들이 진짜 파리의 지하철 대신 이런 미래도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니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3일간 서울 지하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민지 씨가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지하철과 함께 흘러가는지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열차에 발을 들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파리의 진흙탕 같은 객차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의자는 마치 새 것 같았고 바닥은 반짝였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바닥을 밟을 때마다 끈적끈적 소리가 나고 신발이 들러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매일 몇백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저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철저한 청소와 시민의식이요. 민지 씨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종점마다 청소팀이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자리에서 한 꼬마가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렸는데 바닥이 아닌 옆 사람 바지에 흘린 거예요. 그러자 그의 엄마가 번개처럼 휴지를 꺼내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승객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파리였다면 아이가 과자봉지 전체를 바닥에 쏟아도 부모님은 모른 척했을 거예요. 우린 아이들에게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 조심해라고는 가르치지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는 잘 안 가르친답니다. 객차를 둘러보다 분홍색 좌석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뭐죠? 특별석인가요? 임산부석이에요.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죠. 저기 노란색은 노약자석이고요. 그때 일어난 광경에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노약자석 근처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노인분이 타자마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파리에서는 노인이 타면 젊은이들은 갑자기 졸기 시작해요. 아니면 갑자기 휴대폰에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온 것처럼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죠. 가끔은 노인분들이 젊은이, 자리 좀 양보해 주겠나? 라고 물으면 저도 힘들어요라고 대답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민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파리 지하철은 매일 생존 게임 같아요. 모두 대 모두의 전쟁이죠. 또 다른 충격은 객차 안의 놀라운 정숙함이었어요. 마치 이동하는 도서관 같았죠. 사람들은 최소한의 소음으로 대화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건 마법인가요? 파리 지하철은 마치 이동하는 록 콘서트장 같은데 제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록 콘서트라고요? 민지 씨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네, 끔찍하게요.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이어폰 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지하철 전체가 자기 거실인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어요. 한 번은 한 남자가 기타까지 들고 와서 연주를 시작했답니다.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큰 실례로 여겨져요.
전화가 오면 대부분 작게 말하거나 문자로 대응하죠. 하지만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네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승객들은 거의 모두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민지 씨를 따라가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북을 읽고, 다른 사람은 문서 작업을, 학생들은 공부를, 또 다른 사람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되나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역과 열차 안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지하에서도 끊김없이요. 즉시 제 휴대폰을 꺼내 테스트해봤어요. 어머, 파리보다 더 빠른 속도였어요. 파리에서는 몇몇 주요역에만 와이파이가 있는데 연결하려면 10분은 기다려야 하고 5분마다 끊겨요. 제가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그것도 작동할 때 한정이고요. 환승을 위해 다른 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열차 운행에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운전사 없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맞아요. 이 노선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자동으로요? 파리에서는 기관사가 파업하면 열차가 완전히 멈춰버려요. 매년 몇 번씩 그런 일이 발생하죠. 민지 씨는 서울 지하철이 얼마나 정확하게 운행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30초 이상 지연되면 큰 문제로 간주된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파리에서는 5분 지연은 정시로 간주된답니다. 다른 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플랫폼과 철로 사이에 설치된 투명한 벽이었어요. 이건 대체 뭐죠? 에어록인가요? 제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민지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스크린도어라고 해요. 철로 추락이나 자살을 방지하고 역내 공기질을 개선하죠. 파리에서는 일부 몇 역에만 있는데 그나마도 자주 고장나요. 여기는 모든 역에 있나요? 네, 서울 모든 역에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환승할 때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컬러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각 선마다 방향과 거리, 심지어 걷는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천재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파리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미로에 갇힌 쥐 같은 기분이에요. 표지판은 가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관광객들은 항상 길을 잃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인 가족에게 길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들은 1시간 넘게 환승 통로에서 헤매다 결국 지상으로 나가 택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지하철이 정말 홍보하는 것처럼 완벽할까? 낮에 본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 24시간 유지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파리에서는 밤이 되면 지하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시계를 보니 새벽 12시 50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지하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야.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지갑과 휴대폰만 챙겼어요. 이 야심한 시간에 나간다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관광 가이드 피가 끓었나 봐요.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온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호텔 복도를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도둑질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죠.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파리라면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혼자 걷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선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차올랐어요. 지금쯤이면 노숙자들이 계단과 통로에 자리를 잡고 있을 거야. 아마 쓰레기와 오물도 쌓여 있겠지. 파리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광경이니까요. 샤틀레 레 아리나 몽파르나스역 근처를 밤에 지나가면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역 입구에 도착했지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역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주변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담배꽁초 하나, 종이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노숙자는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 나라의 노숙자들은 어디 있는 거지? 역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어쩌면 뒤편이나 구석진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한 가로등 불빛 아래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청소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이제 난 외국인이 밤중에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체포되는 건가? 저는 산책 중이었어요. 제가 서툰 영어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경찰관은 오히려 친절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께서는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친절함에 안심이 되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노숙자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파리에선 이런 시간에 지하철 입구마다 노숙자들이 잠을 자거든요. 여기서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아서요. 경찰관의 표정이 잠시 놀랍다는 듯 변했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 비교를 하고 계시는군요. 한국에서는 노숙자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긴급 쉼터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은 야간에 모두 폐쇄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모든 노숙자들이 쉼터에 가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혹시 사회복지나 도시행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파리시청의 의뢰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답니다. 경찰관의 눈이 반짝였어요. 교수님이셨군요. 이해가 갑니다. 연구를 위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시는 거군요. 정말 열정적이세요. 그의 칭찬에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낮에 봤던 것이 너무 완벽해서 뭔가 숨겨진 이면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해 호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호텔이 가까워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은 끝까지 정중했어요. 그래도 제가 호텔 입구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외국 손님의 안전은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은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과 CCTV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파리의 몇몇 구역은 밤에 경찰조차 꺼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도 밤 늦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믿기 힘들었어요.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더욱 멀어졌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를 만나자마자 제 야간 모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녀는 놀라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줄 몰랐네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야간 투어를 계획해 드릴게요. 우리는 서울 지하철역을 벗어나 연결된 쇼핑몰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제 눈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하 도시였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다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제 눈이 테니스공만큼 커졌어요.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라는 공간에서 시험 공부에 몰두하고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을 펼쳐 회의를 하고 쇼핑객들은 명품 매장을 구경하고 있었죠.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았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역은 악취와 위험이 가득한 공간이라 누구나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삼성역에서는 더 큰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천국의 문이 열리듯 거대한 도서관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별마당 도서관이에요. 민지 씨가 당연하다는 듯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잠시 들러 책 한 권 읽고 가곤 하죠. 천장까지 닿는 웅장한 서가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 파리였다면 이런 공간은 일주일도 못 가서 낙서와 쓰레기로 가득했을 거예요.
3일간의 여정을 마치며 저는 도시계획학 교수로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선진 시스템의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시민 의식에 있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파리 메트로 개선안을 완전히 새로 작성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술적 제안이 아니라 문화와 인프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비전을 담았죠. 파리도 변할 수 있어. 건물부터가 아니라 사람부터 변해야 해. 제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제안서는 파리 시청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몇몇 프로젝트는 즉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답니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깨끗한 파리 메트로 캠페인이었어요. 처음엔 많은 파리지앵들이 냉소적이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영상과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저게 정말 지하철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파리도 할 수 있다는 운동을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갔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하철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자리 양보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물론 파리가 서울처럼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고급 시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그 기술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그 조화를 이루었고 우리 프랑스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한국 지하철 체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유럽이 최고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우리의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가 아닐까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릴게요. 파리와 서울, 두 도시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